안녕하세요. 저는 인제대학교 이과대학에서 근무하고 있는 윤보영입니다. 저는 류마티스 내과의사로 임상을 하고 있고요. 10년 전에 교육학으로 연수를 다녀온 이후로 10년 동안 의학교육에 대한 일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한국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협회의 사무총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과대학 교육 다른 전공과 무엇이 다른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39개의 의과대학과 1개의 의학전문대학원이 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의과대학에 입학을 하게 되죠. 의사를 양성하는 일은 일종의 직업교육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단순한 직업교육이 아니고 의료윤리를 비롯한 전문 직업성 같은 것을 길러야 하고 인간을 이해하기 위한 다양한 분야의 공부도 함께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약간 6년의 시간이라는 긴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는 의사로서 기술과 지식만을 가르쳤을 때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좋은 의사가 되지 않더라는 역사적 반성이 있었습니다. 과학이 발달하기 전에 의사의 행위는 경험에 의존을 했어요. 좋은 스승을 찾아가서 축적된 그분의 노하우를 그냥 도제식으로 배우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20세기 초에 과학이 눈부시게 발전을 하게 되고 과학이 의학으로 들어왔습니다. 의학은 응용과학의 사실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대상이 사람이기 때문에 과학만 잘해서는 좋은 의사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인문학적 요소가 강하고요. 한 사람을 잘 치료하기 위해서는 인간이라는 한 개체뿐 아니라 한 인간을 둘러싼 사회문화적 환경, 물리적 환경을 모두 이해하고 함께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는 개념으로까지 의학이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회과학, 지구과학, 환경 문제와도 의학은 맞닿아 있습니다. 이과대학에서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교육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가장 기본적인 의사로서의 지식, 술기, 태도 같은 것을 배우기 위한 교육과정은 당연한 것이고요. 인간 중심 사고를 위해서 다양한 개념들을 익히기 위해 6년이라는 시간이 넉넉하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과대학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능력은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는 것과 함께 국민들께서 가장 중요한 능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문조사를 했고요. 그 설문조사를 보니까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가장 중요한 능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두들 한 번쯤은 환자로서 또는 보호자로서 병원에 가서 의사를 만나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의사가 하는 일이 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의사는 환자에게 질문을 하고 답을 듣고 다시 질문을 하고 어떤 판단이 생길 때까지 이런 과정을 반복합니다. 필요하면 이제 검사를 진행하죠. 검사도 굉장히 다양해요. 피검사도 있고 영상검사도 있고 조직검사 같은 아주 특수한 검사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검사 결과를 해석하고 알기 쉬운 방식으로 환자분들에게 설명을 또 해줘야죠. 그리고 나서는 진단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환자에게 적합한 최선의 치료를 서로 논의해서 결정하게 돼요. 치료 행위도 보죠. 치료 행위는 약을 처방하는 것부터 시술을 한다든지 또 외과 의사들이 수술을 한다든지 다양한 치료 행위가 있습니다. 약을 처방하는 것도 그렇게 단순하진 않아요. 약을 처방하고 효과를 확인하고 또 부작용을 감시하고 일정 기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을 또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술도 마찬가지예요. 시술도 부작용 없이 잘 해야 되고 그러려면 기술이 좋아야 되겠죠. 수술도 마찬가지로 좋은 기술을 가지고 수술을 잘 마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술 후에 어떻게 합병증을 관리하고 회복을 돕는지도 또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대의학 기술로 완벽하게 모든 것을 다 치료할 수는 없어요. 남는 후유증이라든지 이런 걸 재활하는 것도 또 의학의 중요한 한 분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의사의 행위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 모든 과정은 환자분이나 보호자분들은 어떻게 알게 될까요? 이 모든 과정이 바로 설명으로 드러납니다. 보이지 않은 부분도 있고 그리고 보이는 부분도 있겠지만 의학을 전공하지 않은 일반인들은 사실은 의사들의 설명에 의존해서 이 과정을 알게 됩니다.
지금까지 의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의사가 이런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교육이 필요할까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병에 대해서 잘 이해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치료 방법에 대해서 또 잘 이해해야 되겠죠. 어떤 약을 써야 하는지, 어떤 시술을 해야 되는지, 어떤 수술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실제로 그걸 어떻게 행하는지 기술을 또 익혀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또 사람에 대한 이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사람과 대화를 통해서 진단을 찾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전에 들어가기 전에 사전 준비가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병과 치료 방법에 대한 이해는 생명과학을 바탕으로 한 과학 공부가 가장 중요하겠죠. 아마 들어보셨겠지만 해부학, 생리학, 생화학, 미생물학, 기생충학, 양리학 굉장히 다양한 기초과학들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같은 다양한 과의 임상의학을 또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학문을 배운다고 실제 환자를 잘 진료하는 것은 아니에요. 반드시 배운 지식이 실제 어떻게 쓰이는지 관찰하고 이를 직접 행해 봤을 때 정말 잘할 수 있겠죠. 그래서 또 임상실습이라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과도한 시험, 스트레스 이런 것에 이과대 학생들이 시달리는데요. 많은 양의 이론 지식을 맥락 없이 배우면 대부분 시험을 치고 나면 다 잊어버립니다. 이과대학은 통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의예과 2년, 의학과 4년의 학제로 의과대학이 운영되어 왔는데요. 2024년 2월부터 100년 만에 통합 6년제로 이과대학이 학제가 개편되었습니다. 2년의 교양교육, 2년의 기초 임상교육, 2년의 임상시습 이런 딱딱한 학제에서 이제 6년을 펼쳐놓고 굉장히 여러 분야의 학문들이 통합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이 개편됩니다. 한 사람의 인간을 중심으로 모든 학문 분야를 통합해서 가르치고 배우는 형태로 의학교육은 발전하고 있습니다. 환자 안전을 위해서 교실에서 배우고 시뮬레이션 상황에서 먼저 실습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실제 병원에서 또 임상실습을 하는 형태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교실도 대형 강의실에서 수동적으로 교수님이 하는 강의를 듣는 시대는 이제 거의 끝났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스스로 공부하고 토의하는 형태로 바뀌고 있고요. 이론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배운 이론을 실제 환자의 여러 문제를 풀어보는 방식으로 교육의 형태가 크게 바뀌고 있습니다. IT 기술이 놀랍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강의나 영상 자료, 학습 자료, 전문가들의 지식이 모두 온라인 안에 축적되어 있습니다. 이를 어떻게 이용하여 학습하는지를 교육하는 것이 사실은 더 중요한 교육이 되었습니다. 고기를 잡아주는 게 아니고 잡는 방식을 가르친다 하는 고전적인 말과 상통한다고 할 수 있고요. 이제 교수의 역할이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하는 행위의 결과를 피드백하고 평가해주고 학생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처음에 다시 의사가 하는 행위를 우리가 생각해 봤는데요. 거기로 돌아가 보죠. 진단과 치료 과정에 대한 지식을 습득한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연습을 합니다. 모의 환자를 만나기도 하고요. 이제 연극 배우들이 오셔서 이제 모의 환자 역할을 해주세요. 그러면 학생들이 굉장히 자유롭고 안전하게 연습해 볼 수 있죠. 그리고 기술 같은 경우는 마네킹 같은 시뮬레이터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피부를 꿰매 본다거나 하는 식으로 연습을 합니다. 그러면 교수들이 평가하고 피드백을 주죠. 어느 일정 수준이 되었다고 판단이 되면 임상 실습을 가게 됩니다. 교육병원에서 실제 환자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교수님들이 실제 환자에게 행하는 것을 보고 배우고 간접적으로 또 해보기도 하고 그 실력을 키워갑니다. 또한 병원에서 그러하듯이 팀으로 우리 병원에서 다 일하잖아요. 의사뿐만 아니고 의사, 간호사, 약사, 치료사, 의료기사 같은 저희 동료 여러 직종들과 함께 의료팀 안에서 의사소통 능력하고 의사가 리더로서 그 팀 안에서 어떻게 일하는지도 함께 배웁니다. 아마 들어보셨겠지만요. 이과대 학생들은 정말 많은 시험을 칩니다.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도 2주에 한 번 시험을 보거든요. 이제 이과대학 교육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영양 바탕 의학 교육 이런 말을 씁니다. 조금 어려운 말일 수도 있는데요. 쉽게 풀어보면 교육을 시작할 때부터 미리 목표를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표를 정해서 세분화해서 학년 말에 도달할 목표, 학기 말에 도달할 목표, 과목이 끝날 때마다 도달해야 될 목표, 그리고 매 수업마다 달성해야 될 목표가 있습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다음으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이게 바로 영양 바탕의학 교육이라고 할 수 있고요. 시험도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흔히 아는 GP 시험, 객관식 시험이라고 이야기하죠. 5개 중에 하나 고르는 객관식 시험, 그 외에 주관식 시험, 에세이 시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술기를 배웠으니까 실제 술기 시험도 봐야 되겠죠. 그리고 진료를 얼마나 잘 보는지 진료 시험도 있습니다. 그리고 소그룹 토의를 하면 이 토의에 대한 평가도 하고요. 발표를 하면 발표 평가도 있고, 그리고 얼마나 의사다운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태도에 대한 평가도 받습니다. 그리고 동료들 간에도 얼마나 잘 협력하는지 서로 평가하고요. 모의고사도 치고 국시전에 포트폴리오 평가 같은 것도 하고요. 다양한 평가를 의과대학에서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평가를 통해서 교수님으로부터 또 피드백을 받습니다. 저희가 영양 바탕의학 교육이라고 했는데 이 평가를 통해서 정말 역량을 달성했는지, 목표를 달성했는지, 그리고 만약에 달성하지 못하면 다시 기회를 줍니다. 다시 기회를 주고 재교육을 시키고 또 재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평가도 굉장히 중요한 학습의 과정입니다. 아마 일반인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도요타 자동차의 정도 관리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도요타 자동차는 자동차에 불량이 나면 컨베이어 벨트 전체를 다 멈춘다고 합니다. 그 불량이 해결되고 나서 다시 생산을 시작한다고 해서 도요타는 불량률이 제로인 것으로 유명한 기업의 전설 같은 정도 관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관리가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들어왔고요. 교육 분야에도 이 질 관리가 들어와 있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처음 정한 목표를 달성하도록 돕는 것이 바로 영양 바탕 의학 교육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상상을 해보면 이 모든 학생들이 목표를 달성하도록 옆에 교수자가 도와야 할 텐데요. 얼마나 많은 숫자의 교수가 의과대학에 필요한지 아마 상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여러 과정 속에서도 그래도 안 되면 결국은 유급이라는 제도를 가지고 있고 유급을 하게 됩니다. 이는 의과대학이 질적으로 처음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는 의사를 배출하지 않겠다는 바로 사회와의 약속, 일종의 사회적 책무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대부분은 의사들이 임상의사의 길을 선택을 하죠. 의과대학에 올 때 임상의사가 되고 싶어서 온 학생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임상의사도 굉장히 다양한 길이 있어요. 지역 의료를 책임지는 개원이라든지 의료원이나 보건소에서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일하시는 공공의료에 종사하시는 의사 선생님들도 있고요. 상급 종합병원에서 조금 더 고도의 기술을 펼치길 원하는 의사들도 있고요. 교육병원에서 다음 세대 의사를 교육하는데 헌신하시는 분도 계시고, 연구에 관심이 많으셔서 임상 연구를 열심히 하시는 분도 계시고, 임상 의사 중에서 기초 연구를 열심히 하셔서 의사 과학자로 활동하고 계시는 분도 계십니다. 처음부터 기초과학에 좀 더 관심이 있어서 기초의학자가 되고 연구를 열심히 수행하시면서 학생들에게 기초의학을 교육하는 의과대학 교수님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의사이면서 의료인문학에 관심이 있어서 인문학을 공부하고 또 의과대학에서 인문학을 가르치는 의사들도 있고요. 그 외에 기자나 법조인, 정치인, 공무원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의사들이 있습니다. 의학은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듯이 굉장히 다학제적 학문입니다. 환자의 문제,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여러 학문 분야들이 의학에 같이 들어오게 되어 있고요. 의과대학의 여러 학문 분야에 노출된 학생들이 결국은 다학문 분야로 진료를 모색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의사양성 교육의 질은 객관적이고 독립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여러 국민들께서도 설문에서 말씀해 주셨어요. 국민들께서 잘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수많은 시험을 쳐서 목표를 달성했는지 점검을 받고 있잖아요. 의과대학도 제대로 교육하고 있는지 평가를 똑같이 받습니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라는 자율기구로부터 우리나라 의과대학은 평가 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 서남의대가 이 평가 인증에서 떨어져서 문을 닫았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질적으로 떨어지는 의과대학을 폐쇄함으로써 질적으로 떨어지는 의사가 배출되는 것을 막는 장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평가 결과에 따라 2년, 4년, 6년 주기로 의과대학은 정기적으로 시험 준비를 하고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독립적, 객관적, 전문적인 평가자들이 보고서를 먼저 검토하고 실제 학교를 방문해서 구성원과 면담을 하고 시설 등을 둘러보면서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를 합니다. 이 평가 덕분에 우리나라 의과대학은 질적으로 성장을 했고요. 세계적인 수준으로 빠르게 발전을 해왔습니다. 우리나라도 선진국답게 이제 양적 성장이 아닌 질적 성장과 내실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의사 양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기술의 발전은 더욱 가속화될 것입니다. 의사 수를 늘릴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의학교육의 질 관리를 통한 의사의 질 관리가 더욱 중요한 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도 설문조사 결과를 굉장히 인상적이게 제가 봤는데요. 아주 많으신 분들이 우리 사회는 의사 양성에 비용을 투자해야 한다고 답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사립에 의존해서 의사 양성을 사실 해왔습니다. 외국에 비해서 사립의과대학의 비율이 좀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사립이 설립한 대학병원을 통해서 국민의료도 의존을 많이 해왔습니다. 코로나 사태와 지방 소멸을 걱정하고 지역의 필수 분야 의사가 부족한 현 상황에서 의학교육자로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의학교육이 이런 문제에 답하였는지 생각을 해보면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국가도 의사 양성에 좀 더 관심을 기울이고 투자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설문 결과에서 많은 국민들께서 우리 사회가 의사 양성에 비용을 투자해야 한다고 답해 주셨습니다. 좋은 의사 양성의 혜택은 모두 국민들에게 돌아갑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 의사 양성에 관심을 가지고 더 나은 의학 교육이 되도록 지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의과대학의 질이 더 높아져야 더 질 높은 의사를 양성할 수 있겠습니다. 아직 의과대학 시설도 조금 더 개선이 필요하고요. 교수의 숫자도 부족합니다. 학생들의 평가나 피드백을 위해서는 교수 숫자도 아직 좀 부족하고요. 대학병원의 규모도 좀 천차만별이라 대학병원의 규모나 그다음 교육 역량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교육을 해야 의사들이 지역사회에 남기 때문에 지역사회나 공공기관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임상실습 교육과정 중에 장기추적 임상실습이라는 교육과정을 새롭게 도입해서 여러 학교에서 시행해보고 있습니다. 이는 한 학생이 환자를 맡아서 1년 동안 계속 추적하는 과정입니다. 환자분들이 응급실에 오시면 응급실, 입원하시면 입원, 외래에 오시면 외래 이렇게 계속 추적해서 환자를 1년 동안 만나는 과정인데요.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정말 많은 변화를 겪습니다. 학문적으로도 환자가 가진 병에 대해서 더 깊이 공부하게 되지만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점점 환자를 이해하게 됩니다. 환자가 가지고 있는 감정, 생각들, 그리고 의사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요. 환자분들도 의사 양성에 기여했다는 자부심을 갖게 되고 우리 학생들에게 많은 상호작용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런 좋은 교육과정을 의과대학에 도입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환자가 의사를 만듭니다. 국민 여러분이 의사를 만들고 키운다는 생각으로 의학교육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